그럼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요? 제가 보통은 한 40%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40% 떨어졌다라고 해도 평균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50%, 6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 7월에 그 소장님 모셨었어요. 이게 2달 지나고 이제 9월 초가 됐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은 9월 1일인데 강남 서초도 이제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시장은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서초나 강남 쪽은 지수가 아직 하락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들이 강남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강남도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지금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까지는 뭐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하락장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현장 다니다 보면 일단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손님이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어가는 시기가 됐다, 드디어. 이제 하락장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한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하락세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지? 얼마나 빠지지? 몇 프로나 빠지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상승장의 그런 느낌, 기운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을 올랐는데 굉장히 짧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제가 5년 내지 한 7년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이클을 계속 분석을 했을 때 하락장은 한 5년 이상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서 안정기까지 이제 더하면 실질적으로 한 7년 이상 이제 하락기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고 또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한 2024년 내지 25년 정도면 선진입 해도 되지 않을까. 상승장을 놓쳤던 그거를 지금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선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갈 것 같다. 이 선진입이 저는 효과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껴봤어요. 선진입하는 사람이 아예 없느냐? 많아요. 있죠. 많아요. 실제로 제가 바닥권에서 선진입하는 사람을 단체를 많이 본 게 대구, 부산에서 관광차로 막 왔어요. 진짜 그분들 와서 왔죠. 싹쓸이해 갔어요. 동네를. 미분양 난 거 막 싹쓸이해 가고 그랬는데 안 움직여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분들도 일찍 팔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선진입한 분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오르면 여기서 이제 빨리 던져요. 생각보다 빨리 던져버려요.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분위기가 더 다운되죠.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와서 싹쓸이 해갔다가 그걸로 인해서 살짝 올라가거든요.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2년 정도 기다렸더니 더 이제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 던지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출혈 경쟁. 그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에서 7년이다 하면 지금 2022년이니까 적어도 27, 8, 9, 10 뭐 요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뭐 다음 장이 오든 할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요? 제가 보통은 한 40%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평균적으로 40%. 옛날에 과거 사례로 보면 이제 40% 정도 떨어졌던 아파트들이 꽤 많고 근데 이렇게 제가 다른 채널이나 여기서도 이렇게 40%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40%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아파트를 40% 기준으로 40%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40% 떨어졌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이미 한 30%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40%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는 10%만 떨어지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40% 떨어진 거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또 선진입.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선진입이 아닌 거죠. 왜냐면 40% 기준이 40%라는 게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게 개별 주식이 테마가 터졌어. 그렇죠. 그런 거는 상한가도 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리 떨어져가지고 40% 떨어졌다라고 해도 다른 게 40%대 평균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4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 6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아파트가 다 40%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먼저 빠진 거는 사실 빠질만 해서 빠진 거고, 그리고 더 밑으로 50%, 60%, 뭐 심할 때는 70%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개별 아파트를, 개별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 전체 흐름을 봐서, 어느 정도 이제 40% 정도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지 어떤 개별 아파트에 얼마를 떨어졌냐 이걸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획일적 기준을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다 적용하시는 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단지들을 볼 때 그럼 말씀하신 것 같이 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조금 차이를 두자라면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떨어지고 덜 오른 게 덜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세는 항상 이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는 전세가율이 낮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다란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폭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덜 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떨어질 폭이 어느 정도 낮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덜 오른 게 사실은 먼저 오르냐,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다렸다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오를 때 이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덜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멈추고 다른 거 떨어질 때 그냥 멈춰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수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제 경험상 전세가율이 높은 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입지나 이런 게 좀 약하거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별로 안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죠. 근데 오를 땐 늦게 오르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나서 이제 그때 비로소 그때 얘네들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보다 안정기라고 보는 기간이 정말 긴 거죠. 길죠. 평균적으로는 40%, 개별적으로 어떤 데는 20% 정도만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60% 빠질 수도 있고 이렇다.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전세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죠. 소장님 책 생각이 나네요. 전세가라면 서치하고 있는. 거래량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 수준이 그 금융위기 때 수준이다. 거래량 어떻게 보세요? 거래량은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금융위기 전으로 봐도 거래량 통계치를 봐도 그때는 1000건을 다 넘었었거든요.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그때도 뭐 거의 한 2000건, 적다라는 게 2000건 정도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올해 1월부터 1000건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3, 4, 5월 잠깐 1000건 넘었다가 지금 6, 7월 다시 회복이 안 지금 되네. 1000건 밑으로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7월은 또 역대치를 또 경신해가지고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약간씩은 다른데 네. 어떤 데는 400건대고 네. 어떤 데는 500건대거든요. 근데 이제 도찐 개찐이다. 그렇죠. 400이나 500이나. 네. 근데 지금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지금은 매수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네. 사실은 폭등장에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등장 거래가 많은 이후로 또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변수가 한 번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임대차 3법인데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폭등장 때 한 번 더 생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폭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위주의 거래가 이제 펼쳐지던 장에서 네. 폭등 한 번 이루어질 때 웬만한 사람 다 사고 임대차 3법 때 폭등이 이루어지면서 영끌까지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살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진짜. 너무 많이 감소했다. 예. 왜냐면 이미 이전 몇 차례 폭등장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정책의 누적 효과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정책이 누적되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수의 주체로 나설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그 이제 지방에 막 저가 주택은 매수를 하지만 취득세 막 이런 거 예, 세니까. 취득세,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다주택자들은 특히 완전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핵심 지역, 서울 수도권의 그러니까 규제 지역, 규제 지역 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다 거의 다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무주택자 위주의 매수 행위가 일어나는데 무주택자 중에는 절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사는 사람. 예, 절대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예, 평생을 가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뀌어도 일정 무주택자 비율은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예, 대부분 이제 청약 관리자들은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아하. 청약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청약만 노리는데 신기하게 이런 정책이 이제 폭등장이 지난 시점부터는 청약 관리를 했던 사람도 청약도 안 넣어요. 아하. 아까워서 못 넣습니다. 청약 점수가 최소 50점대 이상. 근데 꽤 많거든요.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청약도 거의 안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약 당첨 가점 수준이 그렇죠. 굉장히 낮거든요. 맞아요. 낮으면 50점대 이상 60점대 막 이런 사람들이 10점대 당첨될 거를 넣는 거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지. 손해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 넣고 그리고 이제 당첨될 수 있는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넣기는 해도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예,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니까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택을 안 사죠. 그리고 영상들을 보잖아요. 댓글을 보면 쫙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 완전 부정적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원래부터.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셨던 분들. 그죠. 그분들은 절대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분들 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집으로 돈 버는 것보다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사업하신다거나. 그죠. 오히려 돈을 더 그쪽으로 돌리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살 필요 없이 이분들은 오히려 비싼 월세 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세금이나 이런 거 다 줄이고 그렇죠. 예, 그쪽으로 몰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비중을 보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 비중 중에
70% 정도는 원래부터 집을 살 마음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락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잠재적 매수 수요자로 이제 전환될 올라가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탈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무주택자 중에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면 30%의 비중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거의 소진이 됐다. 예, 거의 다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들의 결과인 거고, 네. 이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나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회복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네. 매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매수가 일어나려면 사실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네.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무주택자 그렇죠. 중에. 네. 그러면 거래량이 일어나려면 다주택자가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야만 이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이 네. 크게 옛날처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단기간 내에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거래량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늘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세를 오판하면 안 된다. 예.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잠재적 매수 수요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비싸서 못 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죠. 부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은 작년, 재작년하고 다르게 뭐냐면 적극성이 완전 달라요. 작년, 재작년은 쫓아가면서 샀다면 지금은 매수자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급매물 나와라.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뭐 8월, 9월 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다. 뭐 1000건대를 회복한다. 이러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매도자들이 지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느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낮은 가격대 거래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이 없는 거는 매수자들이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매도자들이 버티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각각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호가를 어느 정도 거의 담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입주자들 단톡방들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네. 거기에서 지금 담합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색출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매물 딱 거래되면 몇 호냐고 누가 지금 이렇게 팔고 갔냐, 색출해라. 그 부동산 또 색출해라. 그리고 다음부터 이 부동산은 거래하지 말자. 막 이런 행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거래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 것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실제 가보면 근데 실제로는 뭐 급매물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입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호가는 높여서 올려놓고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정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급매물들을 내놓게.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 수는 있어요. 근데 느는 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다시 뭐 원상태 혹은 뭐 거래가 활발한 정도 수준이 되려면 결국에는 필요한 수요가 누적될 때까지의 기간이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이제 하나둘씩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규제 지역까지 해제를 해줄 거예요. 규제 지역 해제. 그러면은 규제 지역 해제할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양도세준과 취득세준과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한꺼번에 딱 해제해 주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정상적인 예년 거래량을 회복하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시장을 돌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옛날에도 상승할 때 규제를 이 시장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장을 돌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거든요. 규제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게 누적 효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또 쪼일 때는 계속 쪼이고 네. 풀어줄 땐 또 계속 풀어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효과를 드러내기 그렇죠. 시작한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바닥권 되면 규제 다 풀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누적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팁이 될 수도 있는 게 규제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을 때가 네. 그리고 하락 기간이 길고 하락 폭도 클 때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겠네요. 그냥 사실 눈 감고 들어가도 돼요. 눈 감고요? 눈 감고 들어가도 돼요. 그때는. 네. 사실 근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사람들은 상대적인 걸 굉장히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막 떨어진 거를 4억에 잡았어요. 네. 근데 조금 지나서 너나이님이 3억 5천에 샀어요. 역시 잘하네. 이 5천 차이 때문에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한 거지. 미치는 거예요. 네. 나중에 10억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 4억 된 게 나중에 올라가서 그냥 10억 되면 되는데 이 5천 차이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라. 네. 이럴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자꾸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 이 직전에 찍힌 실거래가보다 더 싸게 사고 싶고 막.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진짜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게 제가 진짜 수천 명 이상 상담을 하면서 그 작은 그거를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지금도 본인도 이게 바닥이라는 걸 알아요. 이쯤 되면 충분히 싸. 규제 다 풀어져 있고. 네, 충분히 싸.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해. 근데 조금 더 떨어지면 얘기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때부터 심리를 연구한 게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죠. 저렇게 끝도 없을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바닥을 정확하게 아느냐.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으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욕심인 거죠. 바닥을 정확히 알면서 더 떨어질 걸 기대하는 건 자신이에요. 자신감인데 바닥을 몰라요. 모르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건 약간 오만에 가까운 거죠.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 쭉 정리하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사실상 어렵다. 지금 이미 수요는 다 이제 소진이 됐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럼 5년에서 7년 정도 하락이 시작이 되고 그게 끝나는 시기 어느 정도 이제 주택 수요가 누적이 되는 시기를 감안할 수 있는 건 규제가 이제 엄청 풀어져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했을 텐데 그때 눈 감고 그냥 살아라는 말은 막 바닥 잡으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하라는 그렇죠.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때 분명히 또 전세가도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만 딱 기준에 뒀다가 이런 기준이 갖춰지면 여기서 자꾸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자꾸 이제 뭘 보냐면 매매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매매 시장은 절대 살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절대 아니죠. 그때는 진짜. 그냥 계속 침체. 그래서 저번에 코크드림님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사상 최초로 지금 하락 요인이 강하게 지금 펼쳐지는 게 있다. 바로 인구 요인이거든요. 근데 인구 요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제 줄어드는 거는 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하락장하고 인구 요인이 감소하는 요인하고 맞물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역대 최초란 말이죠. 그러면 하락장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시장은 달라.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집값 올라갈 일 절대 없다. 이런 게 완전 매매 시장의 대세가 될 거예요. 파다하게 이제 공포가. 그래서 매매 시장을 보면 절대 못 사요. 그래서 그냥 기준을 딱딱 몇 개 잡아놓고
그냥 눈 감고 들어가야지 자꾸 이때 이제 욕심을 부려서 매매 시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거래량 분석도 하고 뭐 가격 지표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추세는 이미 뭐 5년 이상 잡혔을 테니까 여기서 증명이 되네. 여기서 소장님이 하락론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네. 그렇죠.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만약에 이제 2030년에 눈 가리고 사도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일단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전월세 거주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가장 합리적이다라면 지방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이제 대세 하락장이니까 서울 수도권은 그냥 다 외면을 하시는 게 낫고 5년 최소한 5년 이상 외면을 하고 이제 공부가 되었다. 기준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 이런 분들은 지방을 찾아서 지방의 이런 기준들, 이런 기준이 갖춰진 데들은 투자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지금 전국이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뉴스만 봐도 얼마 전까지 강원도 난리 났었죠. 지금 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강원도 난리 났었죠. 그다음에 지금 또 전북 지역 난리 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기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공부가 된 분들은 대세적인 어떤 하락 요인 이런 거에 탁 몰입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스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가 안 된 분들 지방 투자하는 게 너무 나는 어렵다. 그런 분들은 진짜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원화채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이제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도 높으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 모아서 저축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투자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지금 2029년이나 30년쯤 되면 그때 되면 하나 살 수 있는 거 2개, 3개 살 수 있잖아요. 이때는 다주택자를 가셔도 돼요. 뭐 규제 다 풀어져 있을 텐데. 심지어는 아마 양도세 면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장에도 그랬죠. 양도세 면제 있는 거 이런 거는 다주택자 가도 여기서 뭐 100을 벌더라도 양도세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면제거든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요것만 들으면 좋은데 이제 그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은 다르다. 그렇죠. 7년을 그래서 이제 빠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에 매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분위기는 영원히 집 사지 마라. 이런 게 아마 팽배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